오늘은 미국의 여성 잡지 커버부조에 올라온 기고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기고자는 미국 공영방송 NPR의 한국 특파원입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한국에서 부모가 되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 그녀는 한국에 발령받고 혼자 오는 게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둘째까지 출산했죠. 오늘 소개드리는 기고문은 좁은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내용은 아닌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한국의 일상과 여러 요소들을 다룬 글입니다. 참고로 기고문 전체는 다소 길어서 제 사족은 최소화하고 기고문의 내용 일부도 덜어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와본 적 없는 내게 갈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NPR의 특파원이다. 여기 서울에서 나는 한국, 북한, 일본의 사건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의 전형적인 현대식 고층 건물에 35층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맑은 날, 이곳에서 보는 서울의 많은 산들의 전망은 놀라운 풍광이다. 한국의 관습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앉거나 잠을 잘 때 바닥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닥이 더러운 것은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 동아시아 도시의 삶의 속도는 특히 처음 도착했을 때 놀랍게 다가온다. 처음엔 차량의 속도가 보행자 입장에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자동차와 버스는 도로 연석에 정말 가깝게 운전하고 때때로 인도에 출몰하는 오토바이는 너무 빨리 지나다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하는 법을 터득했고 빠르게 달리는 택시도 쉽게 잡는다. 나는 이곳의 운전자들이 비록 빠르게 달리더라도 보행자 주위를 비교적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바쁜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범죄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 서울 사람들은 때때로 아파트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자전거도 자물쇠 없이 도로에 주차하곤 한다. 언어를 모르기에 여기에 있다 보면 신생아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또 그 낯선 감각에 압도되곤 한다. 당신은 읽을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아이가 가끔씩 한국어처럼 들리는 꾸며낸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미스테리다.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도 에바의 공부 안 한 한국어 실력은 나와 똑같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인사하고 매일 아침 택시기사에게 지하철역 이름을 한국어로 말한다. 내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각각 중국과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다. 때문에 나는 미국과 중국의 각 문화에 한 발짝씩 발을 담그고 자랐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소수인 아시아인인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진정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가끔 학교 친구들로부터 너는 동양인 치고는 섹시해 라는 칭찬인지 험담인지 모를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내 외모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 이곳이다. 다만 동아시안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외집단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국, 일본,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 차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 아시아 배경이 한국 사람들이 자동으로 나를 그들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국인들은 김치가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으며 매운 것이 더 좋다고 믿는다. 한국의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매운 음식을 먹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에는 2개의 냉장고가 있다. 하나는 음식을 매일 저장하는 일반적인 냉장고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김치를 위한 냉장고다. 한편 이곳의 대기 오염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은 중국과 몽골에서 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고 있다. 여름은 좀 낮지만 지난 봄 어느 날은 오염 수치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것보다 대여섯 배나 높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며 이곳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은 교육의 특화에 발전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학부모는 수업 시간 동안 자녀의 활동을 추적하고 수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상당수는 매일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자습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한국의 법적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근무시간의 일을 훨씬 넘어선다. 한국은 2004년까지도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했던 역사가 있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동료들과 함께 새벽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 7시에 멀쩡히 직장을 나가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패션과 몸단장 또는 뷰티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운 날씨에도 풀스투를 입은 남성들과 화장을 하고 긴 소매를 입은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나는 여성들의 치마가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다. 나는 맥시드레스 또는 어깨는 드러나지만 밑은 긴 그런 옷들을 입고 돌아다닐 때이다. 내가 경험한 가장 큰 패션 차이는 인부복이다. 한국인들이 입는 인부복은 자루 모양의 드레스 또는 거대한 텐트 모양의 옷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느 출산센터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출산하는 여성과 파트너가 잘 먹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그것이다.
출산센터에 체크인한 직후 나는 이미 자궁이 6cm 열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다양한 식사 메뉴가 제공되었다. 점심으로 나는 진통 중간에 거대한 치즈버거를 먹었다. 아이를 본격적으로 낳기 1시간 전쯤 출산의 고통으로 절망에 빠진 때에도 병원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치킨죽 요리까지 줬다. 출산 후 한국인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멀리한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있던 날 밤 약 6파운드 정도의 땀을 흘린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관습은 회복 중인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산후풍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신체 통증과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인들의 믿음에 근거한다. 한국인들은 미역국이 생명의 만병통치약이며 산후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미역에는 철분, 요오드 및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영양소들은 독소를 제거하고 자궁 수축을 도우며 모유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 미역국은 몇 끼니 제공되며 나는 병원이 제공하는 미역국을 모두 먹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미역국을 먹은 효과를 본 것 같다. 육아에 있어서 한국은 꽤 전통적인 느낌의 사회다. 내가 알고 지내는 한국 엄마들은 엄마, 형제자매, 시어머니, 친구가 육아 부담을 함께 짊어진다. 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다. 다만 내가 NPR 기사에도 썼듯 한국 육아의 아픈 측면 중 하나는 한국에서 싱글맘이 되는 데는 수치심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서울은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도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딸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모든 낯선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좋아해준다. 아이들은 매번 미소가 담긴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 대형 식료품점과 쇼핑몰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보다는 놀라운 어린이 테마 카페다. 헬로키티 카페, 정글을 테마로 한 카페, 심지어 양카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예교실도 있다. 놀이공간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부모들은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내 아이들은 여러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우연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나는 미국을 떠났던 것이 우리에게 이전엔 없었던 귀중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길 원한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 본 병원 제공 음식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참 먹는 걸 중시하는 것도 같습니다.